최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화 장관이 정식 임명되면서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두고 그 준비가 시급해서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보고를 좀 받고 준비 과정을 좀 철저히 챙기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아무래도 제가 부 직원들과의 상견례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일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뵐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이야기 듣습니다. 예,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문제는 충분히 검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약간의 다소 흠결은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의 같은 외교적인 현안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가 급한 지금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에서 아마 거부 사유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북핵의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는 사실 여태 외교부 장관들이 북핵의 모든 해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고 오히려 악화시킨 문제였는데 단시간 내에 모든 해법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시하라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 장관 지금 양국의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첫 정상회담인데 이전 정부의 장관을 대타로 해가지고 이 정상회담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가적인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든지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긴급하게 임명을 해서 지금 외교적인 현안 문제를 대응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외교적 사안을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핑계처럼 들리는 거는 이제 저만 그런 건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외교부 장관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관 밑에 뭐 차관들도 있고 실국장들의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 정책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이왕이면 흠결이 없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흠결이 있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분들이 외교부 장관이 되면요. 첫째, 야당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외교부 부하 직원들이 우리 장관 흠에 대해서 본인이 흠이 많은데 인정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장악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흐르다가 언론만 외면하면 곧바로 낙마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장관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위장 전입이라든지 그로 인한 거짓말 그리고 탈세, 투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를 장관으로 꼭 임명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뭔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그 진실을 정말 알고 싶고 묻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 통행이다.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 독재한다. 이런 비판이나 이런 얘기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뭔가 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 듣고 반론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조했던 협치 이 부분이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그 협치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다른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일단 대통령께서는 그 협치의 그 기본 개념이랄까 그 과정을 좀 오해하고 계신 듯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결정 전에 야당과 국회와 대화를 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나서 일정 부분 양보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게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결정한 다음에
국회에 던져주면서 이거 해달라. 알려준 것을 협치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번에 강경화 이 장관 임명 과정에서는 청문회 과정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또 국민과 뭐 이렇게 국민께서 결정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협치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요. 물론 강경화 장관에 대한 그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뭐 이중국적, 그다음에 세금 뭐 지연 납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도덕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놓고 봤던 것은 도덕성도 물론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뭐 기본적인 품성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난국을 돌파할 만한 능력, 자질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강경화 후보가 유엔 인도주의 그 조정국에서 책임자로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 보고서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부실하고 문제투성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표하려고 하니까 사표까지 낸 거 아닙니까? 국제 다자외교에서 그런 문제점뿐만 아니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그때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로 질의했던 대북, 북핵, 미사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더 이렇게 연구하겠다 이 수준, 원론적인 수준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 과연 이런 그 산적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강경화 후보가 유리천장을 깼고 또한 뭐 대학 특정과 출신이 아니고 비고시 출신이다. 이런 상징성, 이미지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 거 아닌지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떠난 실제적인 외교부 장관의 자질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협치나 소통의 부분에서 조금은 부족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청문회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탈세나 투기 이런 건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평가 보고서도 그게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평가 보고서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에 나온 문제라서. 평가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평가 보고서도 좀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간사이다 보니까 여야 이제 사당 간사 간에 사실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좀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요. 협의하고 나와서 제가 나오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한 친박 의원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론이라서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참 낙마시키기에 정말 아까운 인물이다. 이런 인재는 참 구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진짜 아주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유엔에서, 유엔 조직기구에서 쭉 일하면서 그 활동 상황을 쭉 인정받았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콜롬비아 정부의 유엔 인권사무소 철수 문제를 단판으로 해결한 문제랄지 173개국 이 인도 지원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능력이랄지 유엔에서는 굉장히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무총장 바로 아래 직급인 사무차장급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물로서 실제로 충분히 능력은 인정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협치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협치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는 후보를 임명을 했다 그러면은 뭐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는 검증을 하고 국회가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면은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헌법기관 장에 대한 임명권은 국회에서 투표를 거치지만은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그다음에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뭐 협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선전포고니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굉장히 무리죠. 그건 무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반론 해주시죠. 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잠깐 짧게 언급했는데 그동안에 유엔에서 유엔 산하기관에서 다자 외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상당한 뭐 수준 또 이렇게 능력 발휘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자 간 그 국가 간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그 역할과 대한민국 외교는 정말 사강 사이에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해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사강 외교 관련돼서는 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였고요. 다음에 소통 관련돼서는
정말 그 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이제 청문회 둔 제도의 기본 목적 자체가 국회에서 충분히 좀 검증을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근데 거기 플러스 진짜 소통은, 대통령께서 소통은 국회의 의견을 또 들어보고 합리적인 비판, 주장은 받아들인 것도 정말 중요한 소통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깰 정도면, 그리고 사실 또 제가 민주당이 좀 서운한 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임명에 대해서 잘했다고 환영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최대한 뭐 이렇게 의견을 존중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해야 추후 여야 간에 무슨 대화, 뭐 협치가 좀 보이는 거지. 이걸 그냥 대통령께서 한 거 무조건 잘했다 해버리면 이러니까 자꾸 잘못하면 여당은 출장소 이야기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예. 예, 사실 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저 존경하는 김경업 의원님 말씀에 이제 좀 웃음을 웃었는데 신뢰가 됐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은 김경업 의원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사실 5년 전에 저희가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그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가 서로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요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엊그제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 기사분이 이제 제 국회의원인지 모르고 제가 한번 강경화 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 기사분한테 여쭈었더니 기사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자를 냈는데 그 사람이 그 5대 그 문제, 원칙, 5가지 네. 원칙에 좀 위배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도로 걷어들이고 그 원칙에 맞는 사람을 다시 내놓고 이랬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원칙이 바로 쓸 것이다. 다시는 그런 걸로 여야가 공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관은 이런 5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고위공직자들을 존경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뜻으로 아마 그런 공약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대통령이 되셔갖고 왜 그 5대 그 문제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편, 내가 속한 집단 속에서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강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런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해다오라고 국회라든가 국민한테 자꾸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후보들 좀 내지 마시고, 그런 후보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교체해 주시고 해서 대한민국의 원칙을 좀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여태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그 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 좀 짧습니다만은 쭉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오면서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저희도 야당하면서 그랬는데요. 단순한 위장전입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걸 가지고 임명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던 것은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와 같은 아주 그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태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파락군을 위해서 파락군 진입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사실 낙마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이제 십몇 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일정 정도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안 되는 것,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은 물론 안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유들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내지는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여태까지 사실 이 건만으로는 그런 이제 임명이 안 된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이제 좀 정확히 좀 정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정부도 이제 아까 5대 원칙에 맞춰서 세부적인 인사 추천 기준을 짜고, 우리 국회도 여야가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을
그런 그림에 맞춰서 좀 세부적인 기준들을 정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뭐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안 된다. 지금 이런 문제는 여태까지 쭉 인사청문회를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야당할 때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뭐 그 제가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분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상례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건 어쩔 수 없다 했으면 그럼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거니까 이제는 그럼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건 어떠냐라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그럼 일단락하고 다시 원칙을 세워서 가는 게 어떤 협치와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고요. 또 하나 협치라고 하면은요. 협치라는 게 뭡니까? 있는 사람이 좀 내어주어야 없는 사람이 좀 받아들이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명의 후보를 내놨어요. 근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럴 때 1명 정도는 그럼 우리가 걷어들이겠다. 대신 2명은 좀 해다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협치 정신에 맞는 거죠. 이게 사실 다른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가 낙마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새 정부가 시작하고 또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당도 많이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까지 뭐 국회의 의견은 참고용이다. 사실 국회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아직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협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뭐 일방소통 하시면서 마이웨이 가시면서 국회한테는 협치해달라. 그거는 국회한테 불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는 여론 독재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우리 여당 의원께서도 저 대통령한테 건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송 의원님. 이 의원님 말씀 중에 야당이 많이 참았다 그러는데 국민의당이 많이 참았고 그동안에 청문회 과정 보면 자유한국당 거의 안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강경화 후보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동 아파트 502호 거기에 15명 이상의 이화여고에서 그 당시 자유형 사립고에 지정될 게 유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한 그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사실은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거기에 강경화 후보도 거기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억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해명도 솔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위장전입은 단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자사고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청문회 자리에서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됐는데 뭐냐 하면은 이 장녀가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전학을 하는 거죠. 전학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화여고가 정원이 1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사고 신청을 그 다음 3학년 때에 이화여고가 이 자사고 신청을 합니다. 자유형 사립. 예, 자유형 사립고 신청을. 그렇게 해서 3학년 때 신청을 하면은 결국은 졸업한 다음에 이제 자립형, 만약에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했을 때, 선택이 됐을 때는 3학년 졸업한 후에 자유형 사립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후보자 자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이미 그렇게 해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사고로서 인정된 것은 그로부터 9년 후인가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로 이제 지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치 관련해서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야당의 좀 존재감, 그 다음에 야당인데 야당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꼭 낙마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떤 이런 좀 이 의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패키지로 뭐 서로 뭐 연계도 하고 이 사람을 해주면 뭐 이 사람은 양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각각의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지,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여기를 해주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낙마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역대 정권이 출범하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내각을 구상할 때든 정부 조직 개편할 때든 초기에는 그래도 야당이 일정 정도 일정 기간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그러나
역대까지 정권 출범 초기에는 사실 일정 정도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이렇게 해왔던 게 관례입니다. 저희들 야당일 때도 정권 초기에 뭐 이런 문제들은 일단 그 인정을 해주고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사실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치권에 한 20년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았던 증거들이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야당이 너무너무 반대를 해갖고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장관 임명을 못했었어요. 청문회도 못하고. 그게 비록 5년 전 일이에요. 이명박 정권 때도 초반에 그 광우병 사태 뭐 이래가지고 그냥 촛불 시위 이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소 들어와가지고 FTA 이후에 미국소 들어와가지고 광우병 걸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곧 그때는 뭐 야당 의원들께서 거리로 나서셔가지고 그렇게 정권에 아주 큰 핵펀치를 날려갖고 정권을 빈사 상태에 놓이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과거에 우리는 야당할 때 안 그랬는데 지금 야당들은 너무 심하다 하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요즘 야당 옛날 야당처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건 질타가 오히려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네,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정권 출범 초기에 통일부 폐지나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뭐 미래창조부 문제도 사실 문제 제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일단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인정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다음에 지적을 하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국회에서 다 처리해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세상에 이렇게 출범한 지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인수위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당선되자마자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남짓인데 여기에 대고 그냥 무조건 뭐 추경도 안 돼, 뭐 인사청문회도 몇 명 통과시켜줬으니까 이 사람은 낙마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주 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여당에서도 당연히 그건 낙마시키죠. 그것은 이 사람은 여태까지의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사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협조합니까? 여당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하고 사퇴를 시키든지 네. 낙마를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보들 중에서는 그런 후보는 아직까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자진 사퇴한 후보자가 한 명 있었죠.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뭐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 의원님 먼저 얘기를 하시죠. 안 후보자의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안경환 후보자 사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제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돌이켜보고 과거를 좀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혼인 무효 소송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을 안경환 후보께서 했잖아요. 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도 나름 또 설명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돼서 이혼하게 되면 다시 이혼 전력이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재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신분 세탁이다 그러거든요. 다시 이제 전여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거 자체도 했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뒤에 다른 언론 보도 내용 보니까 당시 상대방 여성이 상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또 행패도 많이 있었다. 이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관도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근간인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법적으로 많은 흠결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위에 다른 건 더 지적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일종의 여성관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당에 이제 조선 의원 한 10여 명이 지적도 했지만 검증 시스템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코드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조국 수석이 이제 민정수석이니까 스승에 대한 검증이었기 때문에 그냥 더 제대로 너무 오늘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처럼 너무도 안이하게 가버린 거 아닌가. 어쩌면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후보자에게서도 나타난 비슷한 현상입니다. 법무부 개혁, 뭐 탈검사와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상징성 이런 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증 이걸 너무 지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문제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뭐 이런 흠이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정식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해서 발표할 정도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검증이 너무도 엉망이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사실상 속인 거였거나 코드 인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사퇴하니까 안타깝다. 뭐 검찰 개혁 길 그대로 가겠다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했고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고 지금 단순히 청와대에서 뭐 인사추천위원회 다시 구성해서 뭐 앞으로는 또 한 번 더 심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는 좀 충분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목표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검증을 좀 안이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검증을 좀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질책으로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목표 의식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좀 합리화 어떤 변명거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 후보께서 조국 수석의 은사님이자 스승이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조국 수석은 울산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안 후보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하실 때 울산대학 교수를 서울대 교수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상당히 역할을 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권 차원에서의 보훈 인사, 코드 인사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 조국 수석의 개인적인 보훈 인사, 코드 인사도 또 아닌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모럴 해저드를 넘어서 한 정권의 인사에 있어서는 전혀 개입되지 말아야 할 사적인 부분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조국 수석은 이제 그 교수이면서 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폴리페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염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나 장관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쭉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도 수석 비서관입니다. 비서예요. 수석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들은 철저하게 실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던 이분이 실무 능력이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데에서 아마추어리즘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능력면이나 그다음에 도덕적인 면에서 조국 수석이 빨리 내려오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인사가 참사가 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증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우선 검증 시스템 얘기보다 하기 전에요. 이번에 아마 이제 안경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그 형사 재판 기록이나 전과 기록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민사 재판 기록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 민사 재판 기록까지를 다 검증을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허위 혼인 신고 건인데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뭐 아무리 뭐 40년 전에 젊었을 때 20대 때 얘기라고 그러더라도 허위 신고를 했다 나중에 이제 무효 판결을 받았던 사안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형사 기록, 전과 기록에는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증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저는 뭐 한 가지 좀 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와대가 지금 현재 비서관들도 임명이 덜 돼 있습니다. 밑에 지금 행정관들이 주로 이제 손발 역할을 하는데요. 행정관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명이 이제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범한 지 바로 지금 대선 직후에 지금 취임해서 지금 출범한 지가 지금 이제 이제 2달 가까이 한 달 남짓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아직 청와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사실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좀 완전하게 지금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인사 시스템이나 인사추천위원회도 오늘 보니까 이제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천과 검증 시스템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쭉 해왔던 그 인사 시스템들을 다시 제대로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아마 의지를 밝히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 시스템들이 이제 제대로 좀 정비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요.
이 안 후보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좀 이 심각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 후보자한테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서류를 보냅니다. 200가지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써서 사실대로 써야죠. 틀리게 쓰면은 거짓말로 쓰면 나중에 반드시 청문회장에서 문제가 돼서 낙마하게 되고 정권이나 대통령한테 큰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혼 경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 200가지 설문 중에 그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이혼 문제가 있어요. 이혼을 언제 했고 왜 했고 이혼을 사유가 뭔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적시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본인이 적시를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조국 수석이 이거 괜찮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눈 감아줬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이 안 후보께서 본인이 사양하는 것이 가장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국 수석이 이걸 제대로 못했다. 그 200가지 설문 중에 있는 것들을 확인 제대로 못했다. 재적 등본은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재적 등본 나오면 혼인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검토하지 못했다. 이거 조국 수석이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리즘이든지 아니면 일부러 봐줬든지 둘 다 문제다. 그래서 사퇴 요구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자체는 이제 검증 시스템의 현재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운영위에서 이제 부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가지 검증 문항이 지금도 저는 적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가지인지 300가지인지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00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부마다 틀리지요. 그건 검증하는 문항도 틀리고 검증 시스템도 틀리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안경환 후보자의 이런 그 과거의 행적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도 보면은 40년 전에 사실 민사재판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이 됐어요. 국가기관에서.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거는 이전에 그 후보의 도덕성과 별개의 문제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철저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됐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한번 검증이 제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김 의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윤회 문건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기문란, 유출을 국기문란, 문건의 내용 사실 여부가 아니고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그 어떻게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지금 다시 다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도 그때 다 이게 생기고 했는데요. 저는 재적 등본만 제대로 검토해도 그게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그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조광도 의원께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건 확인해 보면 될 거고 오히려 본질은 제대로 검증 못한 거고 또한 그 검증 못한 그 내용에 심각한 법무장관 후보로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그 조광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회에 보낸 송부 서류 검토해서 그 부분 나와서 의정 시스템에 따라서 대법원에 요구해서 나온 거 그리고 성명 가리고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이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저희가 이낙연 그 총리 후보 그 국회 동의 절차 가운데서도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인수위가 없어서 이런 그 점 때문에 이런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부 구성을 위해서 정말 대승적으로 이렇게 협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8일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인수위 구성 못해서 그렇게 그 변명을 할 겁니까? 어쩌면 그 서류 민정수석께서 다 10일 전에 최소한 통지하고 검증하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쭉 이렇게 확인만 해보고 질문만 해봤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증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걸 사실 인정하고 네. 앞으로 이렇게 더 하겠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출은 본질을 흐리는 문제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정윤회 문건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윤회 문건은 문건의 내용은 검증을 안 한 채로
유출의 문제만을 문제 삼았던 것이 그 심각한 문제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것은 내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부분도 당연히 깨끗하게 밝히고 그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그냥 덮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이 해당 의원님이 해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해명한 날짜가 틀립니다. 예, 이 나왔던 날짜하고 해명했던 날짜가 틀려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 국가기관에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유출되는 경위들은 앞으로 여타의 다른 경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건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정확히 짚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위장 전입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 허위 혼인 사실 신고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옹호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 주광덕 의원이 그 설명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료 요구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름 가리고 그 모든 걸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어요. 그분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 보도에까지 다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부정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이 본질을 좀 흐리는 것 같고요. 지금의 본질은 뭐냐면 조국 수석께서 본인의 스승인 그리고 또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그 은사님한테 장관직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부재해서 능력이 안 돼서 했으면 아마추어리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알고도 그랬으면 그건 도덕적으로 더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국 수석한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다가는 정권 절단 난다. 처음에 구멍이 하나 둘에서 뚫리다가 나중에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꾸 막아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셔갖고 조국 수석을 한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능력 안 된다 아마추어다 그러면 빨리 바꾸시고 도덕적 흥결 뭐 이렇게 판단 미스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아주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하시고 건의하시고 대통령께도 건의하시고 그래야 될 만한 사안이다. 물타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니다. TV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은 뭐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네, 반론 듣겠습니다. 뭐 그러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아니 뭐 정부 취임 한 달 보름 남짓 만에 벌써 뭐 물러나라 사퇴해라 뭐 거부 보이콧 막 반대 다 이렇게만 이제 하니까 참 이제 답답한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임명돼서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엔 청와대 업무 아마 익히는 기간이 한 달 아마 정도 넘을 겁니다. 실제로 원래 청와대 저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만은 청와대 비서관 임명되면은 그 전에 사전 한 달 정도 쭉 업무 익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기간 정도 이제 바로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고 뭐 이래저래 전혀 뭐 사실 연관관계를 뭐 이상한 개인적인 연관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리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은 적어도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인사 검증 과정이나 이건 좀 시스템이 이제 좀 정비된 다음에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답하시다고 하는데 답답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일 날 슈퍼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화면 한번 볼까요? 이제 세 사람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가 되는데 각각 또 논란이 있습니다. 논문 표절이라든가 음주운전, 또 위장전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한 번 또 야당 쪽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데 먼저 이 부분 송 의원께서 이야기하시죠. 예, 저희가 아까도 우리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마 28일 날 열리게 될 청문회 대상인 후보자 관련돼서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곤 후보자 관련돼서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장관을 이렇게 임명했다고 해서 그거에 연계시켜서
저희 당의 입장은 뭐 청문을 보이콧한다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과연 정상적으로 이 검증을 거쳤나 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28일 날 공익청문을 하면서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해당 상임이기도 하지만 평생 논문 딱 3편, 교수라는 분이 논문 딱 3편 썼습니다.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또 1편. 근데 그게 두 편은 표절 논란이 나고 나머지는 또 한 편은 또 중복개정 논란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교육계에서 공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논문, 적어도 학사 과정 이런 데서는 누구보다도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될 분이 그리고 당신께서도 2006년 당시 김병준 후보자한테 직접 그런 주장을 했었으니까 물론 표절 의혹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격 없다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조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더 심각합니다. 또 해명 과정에서 사실 또 거짓말 논란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과연 이분이 노동 전문가이신지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우리 김 의원님께도 우리 여당에서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좀 더 철저한 인사 검증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이 모는 28일 날 수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석박사 논문 빼면은 교수 생활하시면서 논문 딱 한 편 쓰신 겁니다. 30년 어떤 교육의 현장에 있으시면서 연구 현장에 있으면 교육 현장에 있으시면서 어떻게 30년 동안 한 편을 쓰실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정말 이분이 학자로서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앞서요. 그래서 과거에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통해서 교육부총리 그때 이제 강력하게 교육부총리 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뭐라고 정확한 워딩이 그는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셨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남한테는 이런 잣대를 대고 본인은 실제로 단 한 편의 논문을 쓰고요. 지금 뭐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 뭐 막 공방을 해요.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대 연구질실성위원회가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한다고 아주 그냥 딱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130곳 표절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후보를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냐. 뭐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참고용으로만 쓰고 그냥 앉히실 수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근데 정말 그러면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철회하고 이분은 뭐 과거에 선출직도 하셔서 사회 봉사를 또 하셨던 분이니까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에 걸맞는 그런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교육자로서의 자질 갖춘 사람을 후보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 의원님. 이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양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심각한 표절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 논문진실성위원회에서는 경미한 표절로 본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이제 외교부 장관 강경화 후보자도 봤을 때 막 이제 인사청문회 하기 전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서 7가지 정도를 쫙 해서 보니까 일단 청문회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뭐 그러한 지금까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쭉 인사 추천이 돼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이제 갖춰 나간다. 그런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검증이 아마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인 것 아닌 것 명확히 해서 나중에 보고서 채택하면서 적격 부적격 판단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청문회도 하기 전부터 뭐 그냥 갖다 사퇴하라 뭐 이런 건 너무 무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니까 전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인사청문 검증해 하면서 그 청문회 하면서 제대로 검증해하고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부적격 의견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야 여야가 저는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하실 게 있겠지만 뭐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란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 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얘기 듣습니다. 우선 아마 이제 그 이전에 좀 새누리당 정부 한 9년 동안에 이제 대화가 실질적으로 단절되면서 핵이 대단히 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든지 한국의 새로운 정부든지 간에 입장은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대화를 아마 이끌어내는 조건도 지금 현재 각각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이제 그 뭐 비핵화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핵 동결이 되면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이제 좀 대화로 좀 더 좀 접근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국 정부도 역시 핵 이전에 봤더니 핵 폐기를 전제로 했더니 지난 9년 동안 대화가 안 되더라 더 이상. 그러면서 오히려 핵만 더 악화되더라. 이런 것이고 결국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좀 다양한 카드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문제를 도발을 중단한다면 그러니까 도발을 중단한다고 하는 게 이제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미겠죠. 이걸 중단한다면 1차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시작해서 상호 좀 신뢰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생겨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2단계 협상으로 비핵화든지 평화체제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차원의 큰 틀에서 전략적 접근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건이 너무 강했더니 대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을 약간 낮춘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제 현실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카드다라고 봐야죠.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습니다. 자유한국 국장입니다. 글쎄요, 지금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문정인 그 대통령 특보에서 미국에 가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뭐 떠벌이 외교입니다. 떠벌이 외교. 이거 조용히 물밑으로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저런 식으로 해서 그 미국 조야를 들끓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무엇이 올 것인가. 청와대에서 우선 입장이 아니라고 뭐 말을 청와대에서는 했습니다. 네. 뭐 공식적인 입장 아니고 그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얼마든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뭐 좀 그런 좀 활동을 좀 자제하라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지난 9년 동안 북한과 대화가 없었다. 맞습니다. 대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전에 노무현 정권, 그 전에 DJ 정권 햇벽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을 하면서 북한에 많은 돈이 건너갔습니다. 그 돈들이 결국 우리의 아주 심장을 겨누는 핵폭탄으로 개발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핵 폐기를 주장해도 우리가 핵 동결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 동결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 폐기는 아주 요원한 거고 핵 동결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대화의 수준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카드를 다 벌려놓고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하자. 이거는 아주 아마추어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모여야 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지금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계속 대화하자고 야 전략자산 축소해 줄게. 핵 동결만 해. 무슨 굴욕 외교입니까? 이거는 구걸 대화입니다. 구걸 대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또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쥐도 또 구멍을 뚫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활로를 찾아주는 그런 대화의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과 대북 대화 방법은 너무나 위험천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예. 그 핵과 관련된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이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는 제재 국면이긴 한데요. 이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대화로 끌어오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들이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남북관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전 DJ 노무현 정권 때의 이른바 이제 표현이 표주기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북핵이 고도화됐다. 그래서 대화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령 전 정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정권에서는 그 문제점 위에서 토대 위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죠. 오히려 대북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마인드 자체가 부족했던 거 아닌지 어떤 외교적 역량 자체가 부족했던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좀 효과적인 제재를 못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아닙니까?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중국이 제대로 제재한다면 북한은 거기 중국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중국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그 이해를 시켜서 그 제재 국면에서도 그럼 언제까지 제재만 할 겁니까? 빨리 대화를 이끌어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문정인 토기 외교 안보 특보의 발언은 저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츠제럴드 구축함이 사실 상선하고 충돌해서 그게 물론 이제 그 미일 연합훈련 그 과정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대북에 대한 그 억제력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7명의 군인이 지금 죽어 나간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열심히 거기 구출 작전 지금 미국과 공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뭐냐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이렇게 또 줄일 수도 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대통령이나 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정말 시기적으로 정말 안 좋은 시기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자국 군사들이 이렇게 희생돼 가면서 대북 억지를 위해서 이렇게 군사활동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핵 포기도 아니고 현재 동결 상태에서 대화에 나서 준다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군사훈련도 더 줄일 수 있다. 뭐 전략 배치 뭐 이런 것도 좀 안 할 수 있다. 이건 언급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답변까지 들으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우선 좀 이양수 의원님이 우리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계속해가지고 이 핵 개발 얘기만 나오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지원한 것이 핵 개발을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역대 정부에 제가 그래서 한번 역대 정부의 대북 지원액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액은 YS 정부 때가 가장 많았고요. 민간 차원의 지원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역대 정부가 모든 대북 지원을 해왔는데 왜 하필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지원한 것만 핵 개발에 자꾸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은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역대 정부에서 들어간 정부 지원 규모, 정부 단위 지원 규모, 민간 단위 지원 규모를 보면은 그거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대북 지원 때문에 단절된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금강산 관광 이 피격 사건과 관광 중단 사태로 인해서 북한이 북핵 개발 재개를 선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핵 개발 재개를 선언한 게 다시 핵 개발을 급속도로 진전시켰던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역대까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킨 사례가 두 차례 있습니다. 한 번은 제네바 합의고요. 94년도, 95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두 번째 합의는 2.13과 13 합의에 의해서 비핵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 합의를 하고 영변 원자로 폐쇄하고 냉각탑도 폭발을 시켜서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 관광 문제로 인해서 피격 사건 문제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되면서 다시 북한이 핵 재개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화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핵 개발이 계속 더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대화가 중단돼 있는 동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급속도로 진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9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는 그것이 안 됐다면 지금 그걸 탓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쭉 경험들을 좀 쭉 우리가 좀 살려서 지금쯤에는 이제 제재와 대화, 압박과 대화를 어떻게 병행해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이 장기적으로 비핵화 문제까지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솔직히 지금 현재 여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저는 논란을 해야 될 때는 아니고요. 네. 이럴 때는 좀 국론을 모아서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30초만 좀 네, 답변하겠습니다. 3초 하고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넘어간 예산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넘어간 것들은 인도적인 겁니다. 주사약, 말라리아 약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간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있었고 달러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그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아십니다. DJ 때 많은 돈이 건너갔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아시고요. 그 뭐 대북 특검 송금을 통해서 뭐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그 금강산이라든가 이런데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달러 박스였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네, 해석에 사건이었습니다. 넘어갔던 거였고, 그 박광자 여사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오이사 조치가 됐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갔는데 그걸 군인이 확인도 안 하고 인민군이 확인도 안 하고 사살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단절 조치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대화가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이사 조치는 금강산 관광 때문이 아니고 천안함. 그거가 천안함. 그리고 그 전에 금강산 피격 사건 때문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교류가 이제 중단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다음에도 이제 개성공단이나 이건 계속 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6.15 선언과 14 합의 선언 이행을 하라는 촉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역시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 어느 지금 탓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역대 우리가 7.4 공동성명부터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선언, 그 다음에 14 공동선언 이렇게 해서 쭉 진행돼서 발전돼 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지난 9년 동안은 아예 한 25년 전쯤으로 이제 후퇴를 하고 말았는데 다시 시작해서 기본 합의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이미 많이 오버됐습니다. 예. 남북 문제, 이 문제만큼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남북 정상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설령 우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상 합의는 존중하는 그 틀을 위해서 해야 뭔가 역사적으로 진보가 있지. 아무리 좀 이념적으로 맞지 않다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백지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과거에서 뭐 잘잘못 그걸 따지고 있는데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남북관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점을 저희가 더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